안녕하세요.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0일 소속되어 있는 여러 연구자분과 함께 오늘 표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윤리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인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연구자에게 연구윤리는 무엇이고 또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주로 인문사회 분야의 교수님들의 연구의 성과는 학술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정리되고 또 공유되며 널리 확산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바로 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절은 무엇이고 이건 저작권 침해와 어떠한 그 공통점 또는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표절의 여러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표절 예방을 위한 연구자의 어떤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연구윤리, 또 책임 있는 연구 수행, 연구 진실성, 또 연구 부정행위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용어들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는 말 그대로 연구라고 하는 말하고 윤리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서 연구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될 가치나 규범,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윤리에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또는 연구자에게 요청되는 책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즉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줄여서 RCR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RCR은 방금 말씀드렸던 연구윤리 또는 연구 진실성 이런 의미와도 상당히 유사한 또는 그 핵심적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윤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바로 연구자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를 온전히 잘 달성함으로써 그 해당 연구에 있어서의 진실성, 그리고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대표적인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보시기에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연구자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연구의 방향으로 RCR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Excellent Research라고 해서 훌륭한 연구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Good Research Practice라고 해서 GRP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방향에는 연구자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되는 가치나 규범을 잘 준수함으로써 연구자 상호 간의 어떤 신뢰가 높고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건전한 또는 건강한 또 믿을 만한 연구 생태계가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RCR과 그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벗어난 그런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Research Misconduct입니다. 연구 부정행위인데요. 그 올바른 연구 수행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우리가 보통 Research Miscondu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조작, falsification이라고 해서 F, 또 데이터의 위조, fabrication의 F, 또 오늘 주제의 핵심인 표절인 플레이저리즘 이런 것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은 FFP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 아닌, 즉 책임 있는 연구 수행에서 벗어나면서도 연구 부정 행위로까지는 간주되지 않는 일종의 많은 연구자들에 있어서 마이너한 위반이다, 또 사소한 위반이다, 또 부적절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즉 QRP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어떤 그 연구 과정이나 결과가 연구자 개인은 물론이고 연구 공동체 또는 사회에게 뭔가 해로움을 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Detrimental Research Practice의 약자인 DRP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 많은 연구자 또는 국가에서 연구의 경쟁력이 그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그런 과정에서 연구자 공동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 연구 부적절 행위가 반복되고 또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부정행위로까지 가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QRP 또는 DRP에 대한 그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가설을 검증한다거나 또 자신의 어떤 연구의 결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근거 자료로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산출하고 해석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산출 기록 과정에서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어떤 불성실한 연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QRP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Inadequate Record Keeping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고요. 또 보통 우리가 이해 상충의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연구비를 지원하는 단체나 또는 어떤 기관에게 유리할 목적으로 나의 연구의 어떤 설계나 또는 과정을 아주 그 교묘하게 바꾸는 또는 조작하는 그런 것도 생기는데,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의 파브리케이션이나 또는 데이터의 폴시피케이션으로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데이터의 신뢰성을 우리가 의심하게끔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onflict of interest가 보통 우리가 COI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COI의 관리를 잘못하는 것도 전형적인 QRP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Dropping data point on gut feeling이라고 해서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서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이 연구자의 주관성이 학문 공동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객관성이나 어떤 타당성을 상실하고 그 사람만의 어떤 감정 또는 어떤 관점에 의해서 자료 해석을 교묘하게 하는 이런 것도 전형적인 데이터 QRP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인간 대상 연구에서 그 참여자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랄지 또는 개인정보 보호랄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도 QRP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그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에 관련된 IRB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넓게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책무가 강화됐고, 또 연구자가 알고 실천해야 된 연구윤리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마디로 최근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의 동향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FFP에 국한했던 연구 진실성 관련한 부정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연구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것은 마이너한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관점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반, 그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QRP, DRP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이랄지 학회랄지 또는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기도 하고 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연구윤리를 우리가 왜 알고서 실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연구자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또는 책무가 있고 그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가치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 연방 자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규명하고 또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기관이 바로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줄여서 ORI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이 ORI가 얘기하고 있는 연구의 어떤 그 추구 목표, 가치는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뢰성이랄지 투명성이랄지 개방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연구자에게 요청되는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한 추구 가치가 확립되었을 때 그 해당 연구에 대한 그 신뢰와 또 공유, 확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국가를 돌아가면서 그 국제적인 연구 진실성 컨퍼런스가 개최되는데요. 특히 2010년도 제2회 싱가포르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싱가포르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역시 연구자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책무 또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가치를 정직성, 책임성, 또 공동 연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연구자 간의 상호 존중과 또 연구자 간에 이루어진 업적을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정성이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연구는 한 개인의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연구라기보다는 국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또 국가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다 보니까 여기에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도 하고 또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소위 말하는 그 연구가 그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그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연구자로서 바로 사회에 대한 책무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의 국내외의 추세를 본다면 결국 연구자는 연구자가 지향해야 될 이 대표적인 이런 가치들이 연구의 기획 단계로부터서 실천 그리고 그 이후에 종합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항상 위반되지 않도록 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것이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연구윤리를 지속적으로 연구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그 서론적으로 왜 요즘에 대학은 물론이고 학회를 포함해서 연구윤리에 대한 그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해서 정규적이든 비정규적이든 그런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또 새로운 연구를 할지라도 그 연구 과정 전반에서 연구자가 알고 지켜야 될 아까 말씀드렸던 정직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이런 기본적인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해당 연구에 대한 그 확신 또는 그 해당 연구를 토대로 하는 후속 연구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에게 높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종사자들, 연구자분들에게
특별히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연구윤리 하위 토픽 중에서도 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종 표절과 그다음에 저작권법에서 얘기하는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가 서로 교환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구분돼서 쓰이기도 하는데 그것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이 표절의 한자어를 보시게 되면 뭔가 겁박한다, 협박한다, 위협한다라는 표자와 훔친다, 빼앗는다라고 하는 절자,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게 이 표절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있는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위협을 통해 가지고 빼앗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표절의 영어 단어인 플레이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플레이주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오늘날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를 납치한다는 말로 붙어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절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산출물, 타인의 지적인 산출물을 빼앗는 그것이 표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절이라는 말 속에는 훔친다, 또 빼앗는다라는 말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빼앗은 것을 내 것이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이런 말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훔친다는 말과 속임수라고 하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말로서 상당히 듣기만 해도 부정적인 용어죠.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서 그리고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독특한 생각과 그 생각을 바탕으로 뭔가 산출물을 얻어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들인 어떤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절은 바로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저작권,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데요. 한마디로 표절은 그 연구 성과를 글로써 뭔가 발표하고 또 공유하고 확산하려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바람직한 글쓰기, 또 구체적으로 윤리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난 거다. 윤리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내용에 있어서 사실의 바탕을 두고 객관적으로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오해가 없도록, 즉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표절에 대한 전 세계가 거의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피니션은 이것입니다. 커먼 날리지, 즉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타인의 연구 성과물에 나타난 독특한 또는 그 독창적인 연구 방법이나 구조, 이걸 보통 이제 논리 전개를 위해서 있는 그 연구의 프레임 또는 어떤 논리의 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독특한 어휘 또는 문장, 거기 나와 있는 그림, 표, 사진, 그래프, 또 요즘에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지 같은 경우도 특정인 사람이 먼저 새롭게 만들어낸 거라면 이것도 다른 사람에 속하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제3자가, 즉 내 글을 읽는 제3자가 보기에 내 것인 것처럼 오해케 하는 그런 글쓰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표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절을 얘기할 때 타인의 유형의 중요한 소유물을 훔치는 것을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절도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의 정신적인 소중한 또는 독창적인 산출물을 훔쳤다라는 의미에서 지적인 절도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절은 어느 때 성립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오랜 동안에 어떤 그 연구윤리의 그 이슈가 제기되면서
많이 또 알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전히 헷갈려하는 또는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국내외의 여러 문헌들에 나타난 표절에 관한 사례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가 표절에 성립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유형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출처 표시가 꼭 필요한 부분에 출처를 하지 않아서 표절이 성립되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출처 표시가 꼭 필요한 부분은 어디일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절의 데피니션에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또 타인의 연구 성과물에 있는 새롭고 또 중요한 것, 그게 문장으로 오든 어휘로 오든 그림으로 나타나든 표로 나타나든 이미지로 나타나든 바로 그런 부분이 출처 표시 대상입니다. 그것을 빠뜨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 실수로 빠뜨릴 수도 있겠고 이게 출처 표시 대상인지를 잘 몰라서 빠뜨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내 저작물 속에 반드시 출처 표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 했으면 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서는 바로 출처를 표시한다고 했는데 그 출처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서 또는 부적절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이 부분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것처럼 오해케 하는 글쓰기가 바로 표절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출처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로 판단을 받게 되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는 내 글 속에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서 제3자로 하여금 어디서 어디까지는 남의 것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지금 글 쓰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인용되는 경우도 표절이다. 요건 실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정당한 인용에 의해서 페어 유스, 저작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정한 이용인데요. 이 페어 유스를 벗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내 글에 인용되고 있는 상대방의 어떤 그 내용들을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썼는데요. 내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저작물에 소위 말하는 내 것은 별로 없고 출처를 밝혔지만 다른 사람의 것이 대부분인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작권법에서는 이것을 올바른 인용의 원칙 또는 어떤 기준에 벗어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준하고 표절을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오버랩 또는 중첩되다 보니까 그 표절이 성립하는 조건으로서 아무리 출처를 밝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저작물 속에서는 내 것이 많이 있고 인용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것이 부수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양적으로나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나의 저작물 속에서는 내 것이 많고 타인의 것이 적게 활용되는 그런 글쓰기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표절 판단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 일반적인 지식이 뭔가에 대해서는 학문 분야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확립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동일한 문화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날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서 언제 해방되었는지, 또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고 언제 건국되었는지,
또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쓸 때는 굳이 그 원 소스에 대한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뉴턴이 최초로 얘기했다라는 만유인력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만유인력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갖다 쓸 때도 일일이 뉴턴의 최초의 그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학문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 즉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연구자 집단이죠. 연구자 집단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또 알려져 있는 어떤 원리나 개념이나 또는 뭐 방법론이랄까요? 그렇게 됩니다. 예, 어떤 분야에서는 최초에 어떤 사람이 주장했던 어떤 견해나 또는 어떤 발견했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통용되다 보니까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출처를 안 밝혀도 그 사람의 거라는 것을 인정받고요. 또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교묘하게 속여서 내 것이라고 하려고 해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정도의 일반화된 그런 그 지식 또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쉽게 말하면 뭐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로 너무너무 해당 분야에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굳이 출처를 안 밝히고 써도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특정인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의 논문에 이 부분을 가져다가 쓰고 싶으면 일반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의 독특한 관점이나 견해가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활용할 때는 이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특정인 사람의 관점이 되기 때문에 출처 표시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는 여전히 확정되지 못하고 논쟁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주장과 B의 주장과 C의 주장이 굉장히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내지는 팽팽하게 맞서면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그 학계에서 그 연구 공동체에서 확정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활용할 때는 이건 특정인 사람의 관점이나 견해이기 때문에 출처 표시를 해야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요즘 통계 처리를 많이 하고 그 여러 가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수치가 나오거나 그렇게 해서요, 자세한 통계 수치랄지 뭔가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어떤 이 자료 이런 것도 출처 표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은 원칙적으로 출처 표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을 가져다 쓰실 때는 출처 표시를 안 하더라도 표절은 아닌데 일반적인 지식에 뭔가 특정인 사람의 새로운 관점이나 해석이 가미되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표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글을 쓰시다가 이게 출처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일반적인 지식인지 아닌지 상당히 애매할 때는 좀 과도하게 인용하는 그런 그 불편함 또는 번거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출처 표시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서도 표절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깐 그러면 이 표절과 저작권과의 관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개인의 독창적인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보호를 해주는 것이 이제 저작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그것을 산출한 그 개인에게 그걸 가지고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그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아이디어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문 저작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아름다운 소설의 플롯이 있거나 희곡의 플롯이 있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소설로 또는 희곡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창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린아이가 했든 어쨌든 그 꼭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창작성이 아니라 단순히 남의 것을 베꼈다거나 모방하지 않았으면서도 새로운 요소가 있으면 창작성이 있는 걸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 의한 산출물, 그리고 그 산출물이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되고 또 그것이 단순히 타인의 또는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모방이 아닌 창작성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저작물을 누군가가 몰래 가져다가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이 바로 표절이고요. 이때 표절에서는 아이디어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상대방이 단행본이나 학술 논문이나 또는 어떤 그 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발표한 것만이 어떤 표절 판단의 대상이고 저작권 침해의 그 대상이 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뭐 미간행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아직 그 앞으로 언젠가는 발표를 하겠는데 발표를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초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드래프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저작물로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표절의 대상이 되고 또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하실 것 같습니다. 저작물의 유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만 특히 글로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인정받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문 저작물을 통해서 소통하기 때문에 어문 저작물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글로서 연구자의 생각이나 연구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저작권의 종류에는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는데요. 지적재산권은 이 저작자가 산출한, 즉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또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을 때 생기는 권리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저작권자가 스스로 가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타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어느 학술지다가 논문을 투고하실 때 아마 요즘에는 저작권 양도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실 겁니다. 그때 그 의미는 뒤에 설명한 이 저작 인격권까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쓰셨던 분을 대신해서 복제를 한다거나 공연한다거나 또는 전시한다거나 배포한다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저작 인격권이 있는데요. 그 어떤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그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저작 인격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내가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실은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 사람 것인데 마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인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거나 또는 그 원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다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이름을 바꾸지 않도록 성명을 표시할 때 정확하게 해라. 또 그 내용물이 원 저작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임의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작자에게 그 고통 속에서 또는 많은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그 중요한 산출물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작권법의 취지인데요. 그 문화 창달 또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만을 주게 되면 안 되니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에게 주었던 배타적인 권리를 좀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할 때 몇 가지 조건을 지켜서 활용하게 되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 중에서, 이건 미간행물이 아니라 공표된 저작물 중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학술적인 저작 활동에 참여하시는 여러 교수님들께서는 이미 발표된 단행본이든 학술지 논문이든 컨퍼런스의 어떤 프로시딩에 있든 또는 어떤 보고서에 있건 간에 이미 발표된 그런 곳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니까 연구 또는 강의 이런 것을 위해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데, 그때 갖다 쓰실 때는 정당한 범위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 유스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 페어 유스는 내 것이 많고 남의 것이 적게 써라, 그런 얘기고요. 공정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출처 표시를 정확히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출처 표시의 그 약속은 바로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가라. 이를테면 APA 방식을 따르든 시카고 방식을 따르든 등등 이런 그 학계에서 용인되는 그런 범위를 갖다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작권 침해와 표절과의 관계에서 A, B를 표절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영역을 A, C로 본다면 이 A라는 영역은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되고 표절에도 해당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표절에만 해당되는 이 B라고 하는 경우는 그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이 공유지식하고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공유지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표절처럼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던 이 자기 표절이 여기에 많이 속합니다. 아이디어는요,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고 표절에서만 아이디어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가연구윤리에 관한 대표적인 규정에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있고요. 또 교육부의 학술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술진흥법 하위의 어떤 그 내용으로 훈령이라고 있는데요. 그 훈령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학술진흥법은 잘 모릅니다. 근데 금년도 6월 13일에 그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학술진흥법에는 훈령에만 있었던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설정했고, 이 연구 부정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처벌과 제재가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령에 보시게 되면요, 그 혁신법 31조 1항에 따르는 부정행위의 세부 기준으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특징은 표절에는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연구 개발물을 내 것인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서 지원을 받은 연구 과제에 표절에 대한 판단은 이 시행령,
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또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자기 표절이라는 용어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 중복계제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도 다 이 표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부정행위 범주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계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또 그 밖에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표절도 돼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표절은 실은 타인 저작물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활용에 생기는 문제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복계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혁신법에서 얘기하는 표절이 교육부가 얘기하고 있는 표절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적용되고 있는 것이 교육부의 연구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나타난 부정행위 한 유형으로서 표절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오해케 하도록 글 쓰는 거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4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4가지가 타인의 독특한 아이디어, 타인의 텍스트, 이게 그림, 표, 문장, 단위, 어구, 그 다음에 번역 저작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이 아니라 뭔가 패러프레이징이나 서머라이징 등 재구성해서 이렇게 인용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 특징이 출처 없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출처 표시가 꼭 필요한 부분에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대표적인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표절에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즉 어떨 때 표절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제가 많이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표절에 대한 그 유형들이 다양합니다만은 그 미국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위해서, 즉 표절과 관련한 그런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절의 유형에는 대표적인 텍스트 표절이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독특한 표현 또는 그림,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처 표시를 하고서 인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요. 모자이크형 표절은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가져온 타인의 소중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프 플레이저리즘, 두플리케이트 퍼블리케이션, 다 이게 자기 표절 또는 중복계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역시 표절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러 교수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아이센티케이트, 즉 이게 터닛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이 터닛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이 회사가 이게 전 세계에 약 한 20여 개국을 샘플로 해가지고 각 국가에서 나온 저작물들에서 표절로 판단된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경우가 표절에 해당되는가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발표했는데요. 제 기억에 제가 뉴카슬이라고 영국에서 개최된 제6회 국제 표절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이 아이센티케이트 담당자가 자신들이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놓은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표절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그 유형을 비교하는 데 좋겠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가 대표적으로 표절 유형으로 꼽았다는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에 Y축, 또 그 유형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것을 X축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지금 9번과 10번은 지금 심각하지만,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심각하다. 4번과 5번은
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지만 발생 비율이 어떤 다른 유형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4번과 5번이 여기입니다. 말 바꿔 쓰기를 한다거나 중복된 연구. 이게 지금 중복된 연구나 중복 투고나 중복 계제도 표절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뭐 우리나라도 혁신법과 같은 걸 통해서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행 연구를 후속 연구에서 재활용하든 그 다음에 타인의 것을 내 연구물에서 활용하든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출처를 밝혀주고 내 것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출처를 밝혀서 마치 처음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9번과 10번을 보시게 되면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는 표절, 전체 표절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의 A에 있는 그 글을 몽땅 가져다가 내 이름만 바꿔서 B라고 해서 발표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이건 터니니 프로그램이나 카피키러를 가지고 검색해 보게 되면 굉장히 유사율이 높게 나오고 그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워드 바이 워드로 타인의 저작물을 통째로 가져다가 내 이름만 바꿨다는 겁니다. 또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속이기 위해서 뭐 제목을 약간 바꾼다거나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 뭔가 새로운 부분이라고 해서 추가를 했지만 그 추가된 부분이 결국 타인의 원래 있는 버전의 중요한 부분하고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남의 것을 갖다 내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표절이죠. 자, 이런 전체 표절이 있는가 하면 뭐 타인의 저작물 중에서 일부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가져다가 내 논문에다가 반영했는데 이 가져다 쓴 것에 대한 출처 표시가 없이 있어서 요 가져온 부분이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케 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은 워드 바이 워드로 하게 되게 되면은 금방 잡히니까 발생률은 적고 그러나 위반 정도는 심각한 것입니다. 대신 말 바꿔 쓰기다, 2차 문헌 표절 이런 것들은 대개 출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또는 뭐 출처 표시 안 하고 쓸 수 있습니다만은 워드 바이 워드처럼 뭔가 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쉽게 파악하기는 안 되니까 많이들 이런 것을 남용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잘못된 출처 표시도 표절의 한 유형입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내가 인용을 하고 그 출처를 이름을 달고 저작 연도도 달고 페이지도 다는데 그것을 실수로 인해서 잘못 달 수 있죠. 2013년도 저작물을 2015년으로 할 수 있겠고요. 이인재라고 하는 그 저작자를 홍길동이라고 잘못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메시지를 줬다는 의미에서 현혹하거나 또는 번거롭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표절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자적의 문제인데요. 해당 연구물의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거나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경우가 부당한 저자 표시 아닙니까? 이 저자 자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표절의 한 유형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자, 표절을 판단할 때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의거 관계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보는 거거든요. 의거 관계는 표절 의심을 받는 사람, 즉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저작물이 있습니다. 의심을 받고 있는 B가 A라고 하는 저작물을 보고 보았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표절을 판단하는데 많이 고려하죠. 그렇게 의거 관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두 저작물을 비교해 봤더니 동일하더라 또는 유사하더라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한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그 원 저작자가 했던 중요한 부분이 거의 그대로 출처 표시에 활용되는 경우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저작물 속에 요런 그
그림 또는 그래프가 필요해서 갖다 썼는데 이게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있는 저작물 속에서 가져다가 내가 활용했으면 당연히 출처를 밝혀야 되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대표적인 그 표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A 것이 있고 B 것이 있는데요. 이 B가 A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부 출연연 기관에 나온 보고서에서 있는 내용을 제가 활용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칼이라고는 모형을 그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마칼이라는 가운데 녹색 부분도 그렇고 뒤에 청색 부분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칼을 소개하고 있는 그 이하의 텍스트의 글이 A4 용지의 한 서너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B의 저작물 속에는 어떠한 A에 관련된 출처가 없습니다. 자, A와 B를 동시에 보는 제3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B를 의심할 겁니다. A보다 늦게 나온 이 B의 보고서가 됐든 어떤 논문이 됐든 틀림없이 A를 보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구성이나 표현이나 글쓰기가 안 나올 텐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개연성도 높고 또 닮아 있는 부분이 거의 100%가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표절입니다. 출처를 안 밝히면요. 여기는 데이터 표절인데요. 논문 B와 A를 비교해 보시면 이 B가 실은 같이 있는데 이 B를 쓴 사람은 이 B에 대한 출처가 A로부터서 가져왔다라는 출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면 B 논문을 읽는 독자는 A, B, C, D, E라고 하는 이 그림 자료가 온전히 논문 B의 저자들이 처음으로 새롭게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남의 것인데 이걸 내 것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역시 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 논문을 내가 보았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논문 B를 쓰면서 이렇게 가져다 썼습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이게 박스에 있는 내용이 A와 B를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98% 이상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출처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일단 표절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여기서 썼던 세 줄에 있는 요 내용이 상대방의 저작물에서 중요하고 또 상대방의 고유한 것, 즉 논문 A의 저자에게 소중하고도 중요하고도 독창적이고도 새로운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지식에 해당된다거나 굳이 논문 B의 저자가 A를 보지 않고도 이 정도의 어떤 그 글쓰기는 이 분야를 오랜 동안 연구했던 연구자로서 내공에 의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표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출처 표시 대상이 두 군데인데 여기에만 하고 여기는 안 했다 라고 한다면 역시 요것에 대해서는 표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논문 B에 있는 원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A를 썼고 또는 A에 있는 한글 내용을 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이 언어를 달리해서 표현했는데 남의 것에 대한 원문을 가져다가 내가 영어로 번역했던 또는 다른 외국어로 번역했던 또 내가 썼던 어떤 영어로 썼던 글을 가지고 내가 다시 또 한글로 번역했던 어쨌든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 특히 타인이 썼던 외국어로 된 문헌을 내가 번역해서 내 방식으로 풀어 쓴다 할지라도 그건 최초의 출발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표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자이크 표절의 얘기는 패치라이팅입니다. 우리가 헝겊 조각을 여기저기 붙여다가 원하는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글쓰기도요. 내가 이렇게 하나의 단락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역은 A로부터 가져오고 니은은 B로부터 가져오고 디귿은 C로부터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이 단락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져온 그 글 중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삭제하기도 하고요. 내가 연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단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글을 구성했는데 이렇게 한 단락을 구성해 놓고도 내가 만약에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역에 대해서 출처 표시해야 되겠고, 니은에 대해서 출처 표시해야 되겠고, 디귿에 대해서 출처 표시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여기서 지금 기역이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것은 출처 표시가 안 했고요. 뒤에 있는 부분만 출처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결국은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글 쓰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니고 A라는 저작자에게 중요한 내용이고 또 독특한 새로운 연구 성과다라 한다면 이것은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인 것을 했기 때문에 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표절과 관련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차 문헌 표절입니다. 국내외의 표절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쓰고 싶은데 이 내용을 여기서 봤어요. 이걸 우리가 홍길동이의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홍길동의 저작물을 가서 봤더니 홍길동이는 자기가 여기서 처음 쓴 게 아니라 자기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서 가져다 썼다라고 출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려고 하는 이 내용은 엄밀하게 이게 A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최초의 제임스에게서 있는 B의 내용과 여기다가 홍길동이 나름대로 뭔가 해석하고 견해를 붙였던 C의 내용이 결합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A는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리고 이 C의 내용은 지금 내 것이 아니라 홍길동의 것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A를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B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지금 그 C에 대한 얘기를 언급이 없으면 바로 C에 대한 이 내용, 즉 홍길동이가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 C를 뺏어다가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저작자인 B에만 출처를 표시하고 이 지금 C에 대한 출처비를 누락시킨 경우에 내 글을 읽는 독자는 지금 이 사람은 이를테면 여기 지금 B죠. 제임스의 B의 내용에다가 자신의 견해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2차 문헌 표절인데요. 주로 선행 연구를 리뷰하거나 또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는 이런 그 섹션에서 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요약 또는 정리된 부분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자기의 글 쓰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넣어놓고 출처를 안 밝혀서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요. A, B 똑같이 동일한 원 저자로부터서 이렇게 활용했다라는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런 스타일로 지금 계속 뒤에도 연결됩니다만은 다 그 번역해서 직접 인용처럼 쓰든 아니면 번역한 다음에 자기가 말 바꿔 쓰긴 하든 간에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논문 A는 요 부분은 직접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인용했다라는 직접 인용 표시를 하는데 여기는 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원저자에 있는 그 해당되는 내용을 충분히 읽고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만약에 논문 A 말이 맞다면 이것은 원 저자에 있는 표현인데 마치 원 저자는 다르게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풀어 쓴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나온 논문 B를 쓴 저자는 논문 A를 쓴 사람의 요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분량에서 닮아 있는 글쓰기, 즉 중요한 용어의 선택, 띄어쓰기, 그 다음에 키워드의 흐름, 또 단락 나누기, 또 맞춤표, 순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닮아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2차 문헌 표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표절 검사 시스템을 활용할 때 중요한 부분은요. 요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 자체가 표절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퍼센테이지가 낮더라도 그 부분이 타인에게 있어서 독창적이고 또 타인의 고유한 어떤 그 연구 성과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출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에요. 유사율이 높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지식이거나 또 해당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또 누구라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표절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글을 쓰시면서 또는 최종적으로 뭔가 결과를 발표하시기 전에 이런 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돌려봄으로써 빠른 속도로 내 글쓰기에서 혹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출처 표시가 필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해외 논문을 투구하든 어디든 요즘에는 뭔가 이런 1차적으로 에디터들이 심사를 맡기기 전부터서 유사도 검색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기준보다 훨씬 높으면 아예 심사조차도 맡기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거절을 하거나 심사에 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그 유사도가 높은데 출처 표시하지 않았으면은 그 철회를 해버립니다. 또 이미 그 게재된 논문에서도 언제든지 어떤 제보를 받아서 또는 출판사 자율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표절로 확인되면 이렇게 리트렉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조금 길었습니다. 짧게 강의 요청을 부탁을 받았는데 그래도 워낙 그 우리 분야에서 표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절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틈나는 대로 연구윤리에 관련되는 교육에 참여하셔서 논의하시고 또 끊임없이 자신이 투구하고자 하는 학회지에서 표절에 대한 가이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연구윤리 확립 차원에서 표절에 대한 가이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현대인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GPS가 필수품이듯이 연구윤리는 연구자에게 GPS와도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윤리는 더 이상 연구자들을 구속하는 그런 구속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동반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국제 연구 진실성 컨퍼런스에 꾸준히 참여하는데 매번 갈 때마다 키워드는 바로 리서치 인테그리티입니다. 모든 연구 과정에서 진실성을 확보한 그런 연구라야만이 개인의 어떤 명예, 개인의 업적 인정, 더 나아가서 학문 공동체나 국가 사회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부정행위나 또 사소한 위반이 없어야 그 연구자 또는 연구 공동체에 거는 기대에 맞는 신뢰가 쌓아지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신뢰를 쌓기에는 굉장히 더딥니다. 오랜 동안의 노력과 그 다음에 정직성이 확립되어야 가는 건데요. 문제는 실수든 고의적이든 어쨌든 한 번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신뢰, 어렵게 쌓였던 신뢰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윤리와 관련한 어떤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서 연구자로서 개인의 어떤 명성 유지도 그렇고요. 내가 속해 있는 학문 공동체도 그렇고요. 또 내가 속해 있는 국가 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연구자가 처음부터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여러 선생님과 함께 표제에 관한 내용으로 한 논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